자, 동아시아사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17세기 전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내용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처음에 명나라가 들어서고 명나라의 특징, 상태, 정치적인 특징은 당시 대외적으로 이민족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 북쪽에서는 몽골족, 남쪽에서는 외구가 지속적으로 쳐들어오는 상태.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황제가 붙잡혀서 포로가 되는 통보의 변이 일어나는 상태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국력이 지속적으로 소모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내부적으로 새로운 정치개혁, 신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장거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신법을 만들자가 주장했던 장거정의 신법당과 그리고 이전 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 세력의 구업당에 서로 충돌을 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죠. 이 장거정의 개혁은 대체적으로 관료 평가를 하고 그리고 토지 조사도 하고 그리고 일주편법도 실행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보수 세력들은 이에 대해서 거절을 할 것이고 장거정이 이러한 죽고난 이후에는 이러한 개혁들은 대체적으로 실패하게 되죠. 당시의 조선은 이 사림들이 정권을 잡고 중당을 형성한 형태로 넘어갑니다. 대외적으로는 명나라에 대해서는 4대, 그 외의 여진족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교린의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조선의 방식이죠. 당시에 일본도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센고쿠 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였고 이 통일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통일 정책을 취하게 되죠. 우선 뭐 대표적인 내용들은 어디든 다 마찬가지인데 대체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 토지조사, 호구조사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토지조사를 실시했고요. 센고쿠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각 다이묘들이 자신의 영지에서 군위에서 있었던 각자 다른 기준들을 하나의 통일하게 되죠. 도량형의 통일이. 계속 보게 되지? 여기 내가 있는데 꼭 이걸 보게 된다니까 자연스럽게. 자, 당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전쟁을 하는 자와 농사를 짓는 자, 생업이 있는 자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무기를 수거하고요. 신분 이동을 금지합니다. 즉 농민이 군인이 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거죠. 이게 병농분리 사회입니다. 병농분리 사회. 이 병농분리 사회가 나중에 애동학과 끝날 때 가면 오히려 이 하학무사들의 불만을 일으키는 결과로 작용이 되지만 일본 사회가 지속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그리고 지배층이 무사기금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다 이 병농분리에서 나오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센고쿠 시대를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러한 통일 정책들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개인적인 야망, 인도까지 쳐들어가겠다는 이런 야욕, 그리고 이 다이묘들을 자기에게 충성하는 다이묘들에게 나눠줄 땅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전쟁의 필요성, 여러 가지 그 모든 관심들을 외부로 돌려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조선을 침략하게 되죠. 다만 당시에 조선은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수군, 의병의 활약으로 겨우 이제 방어를 하게 됩니다. 또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줬는데 요 중간에 명과 일본이 서로 강화 회의를 맺기 위해서 사실을 주고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결렬되죠. 명나라에 공주를 시집을 보내라 라든지 조선의 왕자를 데려와라 또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도를 일본에 할양해라 이런 요구소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들을 수 없어서 이것이 결렬돼서 결국은 정유자는 터집니다. 요거는 어떻게 끝나냐? 당연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음으로써 결국은 이제 이런 전쟁이 모두 다 종료되게 되죠. 자, 조선 사회는 또 동아시아 사회는 이 외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이러한 전쟁 변화 속에서 동북 쪽에서 살고 있던 여진족이 크게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여진족들은 후금이라는 국가를 세웠고요. 계속해서 명나라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의 왕이 되었던 광해군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전쟁 이후에 조선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야 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를 최대한 자극을 덜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의 중립 외교를 펼치게 되죠. 이러한 중립 외교 정책은 중립 외교 정책은 보수적 성향과 대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서인들의 불만을 샀고, 이 서인들이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왕이 인조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후에 정권을 잡은 서인들은 외교 정책을 중립 외교에서 친명 대금 정책으로 바꾸게 돼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후금과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후금은 이러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조선을 침략해 옵니다. 이게 정묘호란입니다. 이 정묘호란에 따라서 이 전쟁의 결과 당연히 조선이 졌겠죠. 그래서 화의를 맺고 이제 친구가 되기로 하고 이제 돌아가죠. 자, 그 이후에 후금은 계속 성장했고 태종 때 홍타이지 태종 때 이르러서 청이라고 하는 중국식 국가로 바뀝니다. 자, 청나라로 바꿨다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왕이 아니라 뭐다? 황제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황제니까 조선 너는 왕이야. 그러니까 내 신하야. 분신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때에 야, 싸워야 한다. 명분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척화파하고, 그리고 신리를 지금 상황은 우리가 강성해지는 청나라와 싸울 수 없다. 신리를 추구하는 이제 주화파. 싸울 때가 아니다. 이 둘 사이에 격돌이,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조선은 결국 척화파가 승리하게 되면서 청나라와의 관계는 끝으로 치닫게 되죠. 결국 병자호란, 직접 쳐들어오면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당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쳤지만 결국은 항복하게 되죠. 삼전도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빌므로써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당시 왕자들, 세자를 비롯한 왕자들, 그 대신들은 결국 대부분 청나라로 끌려가게 됐고요. 조선은 이후에 청나라에 불복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자, 넘겨봅시다. 동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외란 이후 그리고 호란 이후의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변화가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자, 명나라는 결국은 조선을 도와주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고요. 여진족은 후금을 건국했다가 요동 장악하고 청나라가 되었다가 결국은 중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도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민족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자기들만의 논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당시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그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다시 관병으로 모셔서 이어가려 하였으나 도쿠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하는 동군들과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지지하는 서군의 이런 전쟁, 세키가와라 전투로 인해서 도쿠가 이에야스가 승리하고 에도 막부를 열게 됩니다. 그 중심지가 에도기 때문에 에도 막부라고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되죠. 자, 조선은 일단은 청나라한테는 졌어. 전쟁도 2번이나 겪었어. 굉장히 굴욕적이야. 다만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청나라에 의해서 중국이 점령이 됐으니까 이제 그 예법을 지키는 국가는 멸망해서 없어졌으니 이 동아시아에서 이 중국의 예법을 지키는 국가가 우리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진정한 중화다라고 하는 조선 중화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정신 승리죠. 자, 그러니까 중화 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은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게 됐고, 그래서 조선은 자기네가 중화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중국인들은 이 지금 화의관에 따르면 자기네가 중국이고 이 오랑캐들을 우리가 지배를 해야 되는데 반대의 상황이 된 거예요. 오랑캐에게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상황. 자, 이래서 만주족들은 이거를 어떻게 논리를 가져가야 자기들이 청나라를 중국을 지배할 수 있느냐 생각했냐면, 전통적인 중화와 이적, 즉 화의관에는 거기서 말하는 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화가 아니다. 다른 이제 지역에서, 외부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오랑캐는 아니다. 그럼 뭐냐?
중국을 지배하면 걔네가 오랑캐가 아니라 그게 이민족 출신이어도 그게 바로 중국이다 이거야. 이걸 왜 만인족 입장에서 이런 건 전통적 화의와 중화의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목적은 당연히 자기네가 중국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동아시아 국가는 전쟁 이후에 서로 사실을 주고받으면서 그 교류를 하게 되는데 조선에서는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연행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청나라의 조공 질서에 편입이 되는 거죠. 자, 청나라의 조공 질서에 편입돼서 청나라로 사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청나라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 청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거예요. 오랑캐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뛰어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과학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북학운동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교역을 맺게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 책봉의 외교관계 질서, 이 질서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명나라 같은 경우는 감합을 발급해줘서 이 무역량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나라 때 되면은 이 대만을 점령하고 있었던 정성공의 일파 그 가문들이 이들이 계속해서 청나라를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 해안 지역을 봉쇄하는 천계령을 내립니다. 그런다 이 정성공 일파가 모두 몰락한 이후에 그 다음에 천계령이 해제되죠. 이때부터 외구가 이전에 이제 외국어로 활동을 해서 쳐들어왔던 이 일본과의 관계를 오히려 이제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일 무역이 확대되면서 신패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신패.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감합, 청나라에서는 신패를 발급해서 이러한 교역의 양을 통제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이 일본과의 교역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여기에서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한적 교육을 허가하는데 거기가 외관인데 외관. 그래서 지금도 부산에 가면은 외관이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있어요. 거기에 일본 애들이 와서 살았던 그런 공간입니다. 자,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이런 이제 대외 교역을 통제해 왔는데 슈인장이라고 하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해서 슈인장입니다. 이 슈인장이라고 하는 무역 허가서를 일본 상인들한테 발급해주고 그래서 무역량을 통제하게 되죠. 물론 동남아 지역이나 중국과 그리고 조선과의 교역만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럽에서부터 왔던 이러한 유럽 세력들과도 교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계속해서 모두 다 풀어주게 되면은 이 에도 막부의 통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적으로 나가사키에 베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허가된 국가 즉 네덜란드만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죠. 당시는 유럽 사회가 크게 팽창을 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를 확보하고 교역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동아시아로 이동해오던 계속해서 도전해오던 시기죠. 초기에는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바다를 아프리카를 돌아 남쪽으로, 에스파냐는 서쪽으로 섬으로 이제 이 아메리카 방향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게 되죠. 자, 포르투갈은 몰라카, 인도네시아 지역이죠. 몰라카를 점령하고 나가사키까지 진출하지만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필리핀을 점령하고 필리핀의 마닐라를 거점으로 발레온 무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의 무역 성분을 장악하게 되죠. 자, 특히 에스파냐의 그 식민지였던 그 멕시코에서 나온 막대한 양의 은을 활용해서 동아시아의 교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얘네와 다르게 후발주자로 출발했던 네덜란드와 영국은 기존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말로크 제도 그리고 나가사키, 일본이죠. 데지마 여기까지 오고 타이완도 식민지로 삼으면서 이 동아시아에서의 이 교역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 좀 더 늦게 출발한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은을 주로 교육을 하면서 중국과의 교육으로 은을 교육을 하면서 동아시아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고, 특히 중국과의 이런 교육에서 은 유출량이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차, 도자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치품이죠. 그래서 사들이다 보니까 은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은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마약을 갖다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편을 갖다 파는 삼강무역, 잉글랜드와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삼강무역을 통해서 다시 은을 가져가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원래 중국 청나라의 이 교역은 조공을 기반으로 하는 외교, 공무역이 원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럽 열강들이 이러한 청나라의 조공 책봉 외교 질서에 편입할 리가 없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공행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공행을 만들어 놓고 얘네가 이 유럽 열강들과의 교역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유럽 상인들과의 공식적인 허가 조합인데요. 당연히 유럽 국가도 공행과 교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럽의 동인도 회사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와 공행이 서로 교역을 하고 각각의 국가들은 서로 관여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래야 서로의 외교적 질서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되면서 유럽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당시에 중국에 청나라에 와서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 이 마테오 리치는 고려만국 전도라고 하는 세계 지도를 만들어서 소개를 했고요. 또 누구 있습니까? 아담 샬. 이 사람은 서광계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중국의 역법을 또 수정하고 이런 이제 과학 기술을 전달해 주기도 하죠. 중국의 이런 청나라 이후의 정치 체제는 아주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치 체제는 이게 외교, 그러니까 경제 체제의 변화이죠. 당시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은본위 경제 체제가 완성됩니다. 이 은본위 경제 체제는 은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은을 기본 단위로 해.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명나라 이후에 이 유럽의 막대한 은이 중국으로 계속해서 편입되어 왔기 때문에 가능해진 내용이죠. 자, 은 사용이 확대됐고요. 세금으로 은을 납부하게 되면서 은본위 경제제도가 완성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명나라에서는 1조 편법, 조세와 요역 항목을 하나씩으로 만들어서 각각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은으로 납부하게 한 1조 편법. 청나라 때는 세금의 총량을 정해놓고 이 총량에 따라서 인도세,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을 토지세, 땅에 매기는 세금에다 갖다 묻힙니다. 이제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인도세를 토지세에 포함시켜 은으로 징수한 것, 이게 지정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 이런 문제 생각이 나겠지. 지정언제였던가, 일조 편법이었던가, 이게 지정언제였던가, 일조 편법이었던가, 그렇겠지? 엄청나게 헷갈릴지어다. 이제 큰일 났다. 나온다. 100% 이거 바꾼 사람 100% 나온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이 18세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적 변화와 함께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농업 생산력도 증가하게 되고. 뭐가 문제지? 자,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인구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죠. 자, 역사에서 항상 얘기해요. 역사에서는 농업 생산력의 증가는 곧 인구의 증가야. 이거는 이게 잘 살수록 인구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논리는 현대 사회에 와서는 그게 말이 성립이 안 되지만 근대까지는 명확하게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모든 이 문화 소비의 주체가 지배층에서부터 피지배층, 서민들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품 경제와 시장 상업적 발달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 이런 사람들이 문화를 소비하는 주 계층으로 성장하게 되죠. 자, 중국의 대표적인 경극, 조선에서는
판소리, 탈춤, 풍속화, 뭐 이런 것들, 민화 이런 거 등장하죠. 일본에서는 조닌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조닌은 상인이죠. 이들의 문화가 나중에는 다른 계층까지도 확산이 되면서 서민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진 게 산킨코타이라고 하는 산킨코타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산킨코타이 제도는 각 지방의 다이묘들이 일정 기간 동안 에도에 와서 살았다가 돌아가야 돼. 이 다이묘들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근데 문제는 모든 비용은 자기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도에 자기 집이 있거나 또는 유지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자기 수행원들이랑 가족들 다 데리고 가야 되지. 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만들어지고 이 길에서 여관도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교통을 하게 되는 현상,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일본 사회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사상적 변화입니다. 사상적 변화. 자, 중국의 송나라 때 만들었던 이 주자학 그리고 명나라 때 만들었던 이제 양명학 이런 것들이 당시 동아시아 사회에 크게 퍼집니다. 특히 이제 주자학은 조선에서 크게 성장을 하죠. 자, 그러나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철학적인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인구 증가와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학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청나라에서는 고증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있던 유교 경전이 과연 실제로 진짜에 가까운가,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건 금성문이죠. 당시의 사람이 쓴 아주 명확한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런 실증적 연구의 이런 경향이 만들어졌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공양학이 등장합니다. 공양학은 현실적 사회 문제에 관심을 드디어, 왜냐하면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졌으니까 현실을 비판하고 개혁을 추구하고 이러한 이제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조선에서는 주자학, 즉 조선에는 성리학을 불렀습니다. 이 성리학이 하나의 종교처럼 완전 전제화가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 과정에서 예송, 환국의 정치적 경험이 등장하죠. 이 예송과 환국을 위해서 결국 분당 체제는 지속적으로 서로 기존에 처음에 등장했던 어떤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상실하고 일당 전제와 보복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정치적 등장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에 천주교가 받아들여서 서학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농업개혁이나 상업개혁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실학도 등장하게 됩니다. 일본은 사실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본 에도 왁부 시대의 지배층은 무사계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철학적 학문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학파라고 하는 가들이 등장하는데 일본 자체의 고전 연구를 하거나 또는 남학이라고 해서 서양 학문을 이제 네덜란드를 통해서 받아들임으로써 이러한 문화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반대로 일본의 문화가 유럽에 전달되기도 합니다. 끊었다 갑시다.